이탈리아 문명여행 제10강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천재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피렌체 르네상스 시절 활동을 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흑사병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1400년경에 흑사병이 왔는데 그때는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년 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신께서 도와줘서 흑사병의 피해자가 적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신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조합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 거냐면 여기 두오모 성당 앞에 지오바니 세례당이 있는데 그 세례당의 문이 나무 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나무 문이 막 이렇게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께 바치자라고 해가지고 뭘 하냐면 문을 만들자 청동으로. 그래서 여기 문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맨 먼저 만드는 게 원래 동문인데 나중에 이 동문은 북문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 동문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문이 있고 동문,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미켈란젤로가 이게 천국으로 들어간 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의 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고요. 오늘날은 여기 천국의 문이 동문이고 이제 북문은 원래 처음에 만드는 건 북문으로 옮겨졌죠. 근데 이 북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뭘 했냐면 그 이야기가 담긴 청동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술가들한테 응모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 심사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기베르티란 사람하고 브루넬르스키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장면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희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야훼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시키게 함으로써 누가 우승자냐고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기베르티가 1등, 브루넬스가 2등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둘이 같이 해라라고 했다는데 그럼 브루넬스키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빠져가지고 요 작품을 기베르티가 만들게 된 거죠. 기베르티와 요 브루넬스키의 요 작품이 바르젤로 미술관에 두 개가 보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그 청동문은 나중에 기베르티가 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든 다음에 너무 잘 만드니까 그러면 요 만든 거를 북문으로 옮기고 동문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기베르트는 다시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장면들을 요 청동으로 제작해서 또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천국의 문이 우리나라까지 왔었어요. 물론 모조품이긴 한데 그것이 와서 전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베르티는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요 세례당의 문을 만들었던 거고요. 브루넬스키는 그거를 만들지 않고 나는 청동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건축으로 방향을 턴합니다. 자, 흔히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위한 3인 예술가들이 있어요. 회화에는 마사초, 조각에는 도나텔로, 건축에는 브루넬스키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르네상스를 연 초기 3인입니다. 브루넬스키 먼저 하죠. 기베르티와 경쟁해서 진 브루넬스키는 나는 청동 작업 이런 거 안 할래 라고 해서 뭘 하냐면 친구인 도나텔라와 함께 리아카 같은 걸 끌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당시에는 폐허예요. 오늘날처럼 관광용 다 복원된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막 무너져 있고 그런 건데 판테온은 제대로 있었거든요. 판테온은 교회를 쓰였기 때문에 제대로 건물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테온을 가가지고 이 도움을 연구를 합니다. 기둥도 연구하고 도움도 연구해요. 그래서 뭔가 이 건축에 대한 그 생각을 난 건축 관심 많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겠다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축 십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루비우스는 서기 1세기경에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토스의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터를 다니면서 활약을 했고 그거를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한 게 바로 건축 십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1414년 장트 갈렌스톤의 도서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과 비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때부터 르네상스 건축가들한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책은 르네상스의 건축가들한테 아주 복음 같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판테온의 도움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익힌 브루넬스키는 피렌체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선한 자를 위한 휴식처, 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 있는 로찌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로찌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좀 회랑 같은 거예요. 기둥이 쭉 서 있는
열린 공간, 이걸 로찌아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 그 사진에 보시면 기둥이 있고 완전한 원형으로 된 어떤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례와 균형을 알려주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동그랗죠? 5.8m의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아주 완전한 반원형 아치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르네상스식입니다. 그러니까 브루넬스키는 르네상스 건축을 최초로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의 최초의 건축물이 바로 로찌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 로찌아가 있는 광장이 냉전과 열장 사이에 있었던 두 연인이 만났던 그 장면이 그 광장이에요. 브루넬스키가 이 르네상스식 건축물 이 아치에 대한 기술을 익힌 다음에 했던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바로 산타마레 델 피에로 성당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산타마레 델 피에로 성당의 이제 구조도인데 앞에 세례당이 있고 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종탑 있죠. 이 지오토가 만든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돔이 있어요. 그 돔이 있는데 그 돔 안에 보면 바사리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 그림을 나중에 그리게 되죠. 그런데 도모 성당은 본래 아르놀포 디 감비오라는 사람이 1296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근데 꽤 오래 걸립니다. 100년이 넘도록 완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1349년에는 지오토에서 종탑이 완공됐고 1418년이 되면 성당 본체는 완공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요 도움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도움을 지나치게 크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옆에 도시인 시에나와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도움을 너무 크게 했는데 이거를 올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비가 오면 그 성당으로 물이 들어차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브루넬스키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겠죠. 그래서 나는 저거를 올리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도움 기술을 로마에 가서 익혔던 겁니다. 그래서 브루넬스키가 뭘 하냐면 바로 이 도움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이 브루넬스키의 도움은 이 건축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움이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비계도 없이 이렇게 세운 건데 벽돌을 이중으로 쌓아가지고 올렸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가면 그 도움의 두 벽돌 틈 사이로 계단이 있어서 그걸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쿠폴라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치가 이어진 도움 형태를 브루넬스키 고안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브루넬스키가 건축에서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조각의 대표 인물은 누구냐면 도나텔로죠. 도나텔로는 다비드 상을 만들었고 성 게르기우스의 대리석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요 성 게르기우스 대리석상의 최초의 비례, 그다음에 선원근법이 적용된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다비드상이에요. 요 청동상은 몸의 인체 비례가 완벽하게 구성된 이걸 할 수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요 다비드상 얼굴이 당시에 아주 청년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썰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 도나텔로의 조각이 그전 어떤 중세시대 조각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여기 하박국과 막달라 마리아 상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 전까지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이 중세시대 예술가들의 기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선지자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이게 이렇게 좀 추하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랬는데 요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부터 뭔가 솔직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세와 르네상스를 구분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그림의 목적이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아름답게 멋있게 폼나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만 전달되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뭐 후광도 그리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또 여기 나무판에다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고 인체 균형 이런 거 없었고 했는데 마사초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 프랑카치 체플에 그림 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그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그림들을 그린 거예요. 아까 성전세례한 것도 그림도 그렸지만 여기 보시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세 그림에 하면 세례를 받는다면 아주 기쁜 얼굴로 이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떨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솔직하죠.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도 보면
되게 좀 못생겼어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막 칼을 들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막 쫓아내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중세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사초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춘이 여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아주 솔직한 그림들을 그려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를 열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마사초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름이 알려져서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남아있는 성 삼위일체 그림입니다. 이 삼위일체 그림은요, 최초의 선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원근법은 브루넬리스키가 요 돔을 만들면서 제가 찾아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법, 그러니까 하나의 소실적으로 모여진 그림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브루넬리스키는 건축가니까 그 모형을 만들 때 썼고, 화가들은 요 원근법을 그림에 넣고, 도나텔로 같은 조각가는 그거를 인체를 어떤 균형과 비례를 할 때 그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요 그림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가 있고 그 사이에 비둘기가 있죠. 예, 성령의 비둘기. 그래서 삼위일체라 부르는 거예요. 성자 발치에는 두 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성 요한 이고요. 맨 또 밑에 발치에 붉은색 옷을 입은 남자, 그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이거 바로 이 그림을 의뢰한 상인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림을 또 자세히 보면 의뢰한 자의 어떤 표식 아니면 의뢰한 자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화가의 얼굴이나 표식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이 르네상스 그림의 특징입니다. 르네상스에 활동했던 중요한 건축가 또 한 명 미켈러초라고 하는 사람이죠. 앞에 코시모 메디치가 자기 저택을 짓는데 브루네스키한테 시킬 거냐 미켈러초한테 시킬 거냐 하다가 좀 더 소박한 설계를 했던 미켈러초한테 자기 집을 의뢰를 하죠. 그리고 미켈러초가 만든 가운데 정원, 여기에 또 로찌아가 있죠. 여기 브루네스키가 만들었다고 하는 완전한 원 형태의 아치가 있죠. 요거를 이제 브루네스키가 최초로 했고 그걸 따라서 미켈러초도 한 게 아닐까 싶은 로찌아를 이렇게 만들었죠. 메디치 리카르도 궁에 있습니다. 미켈러초가 만든 거가 또 이 카레지 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아카데미아가 일렀던 카레지 별장, 그다음에 산마르코 수도원 이런 것도 로찌아도 다 브레스키가 처음에 시도한 르네상스 양식의 식을 따로 있죠. 자, 또 하나 인물을 보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이 사람은 순환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특징이 비례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진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인체 비례를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인체 비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전할 것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림이나 건축물들을 했는데 이 르네상스로 들어오면서 인체 비례, 원근법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배경 그림 그린 것도 사실은 이 르네상스에 처음 생긴 거고요. 이런 어떤 형식을 만들어낸 게 르네상스의 특징인데 여기 순환받는 그리스도 같은 경우 이런 비례 원칙을 철저하게 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프란체스카의 그림 중에 유명한 것이 또 페데리코 데 몬테펠트로 공작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르비노 공작이에요. 우르비노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용병대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우르비노 공작을 얻긴 했는데 그 아버지 때대로부터 돈이 별로 없어요. 아니 산속에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도시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용병을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부하들을 잘 육성해가지고 당시 아주 용병대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우르비노 궁을 메디치의 궁처럼 장식을 하려고 많은 화가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르비노에 가보면 페데리코 공작이 돈을 들여서 만든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피렌체 최고의 인기 화가가 누구냐? 라고 하면 보티첼리라고 할 수 있죠. 우피치 미술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르자 앞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보티첼리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피렌체인들이 아니면 피렌체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티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비너스 탄생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화가의 예술혼이 불타서 이걸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냐? 바로 피렌체에 찾아올 영광을 얘기한다는 거죠. 비너스는 조각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조각이 태어났는데 왼쪽에 보면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입을 막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풍이 오면 봄이 오는 거거든요. 자, 봄이 왔을 때 비너스가 서풍을 타고 이 피렌체로 온다라는 메시지인데, 옆에 보면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이 꽃이 있는 천을 들고 이 비너스 입혀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라가 바로 피렌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곧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렌초였어요. 그러니까 로렌초의 의뢰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건데, 로렌초가 다스린 피렌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비너스 탄생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그림이 프리마베라 또는 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로렌초 시대가 바로 영광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메디치가한테 사랑받은 사람인 보티첼리예요. 메디치가한테 많은 그림값을 받아가지고 그림이 된 거죠. 이 그림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가운데 비너스가 있죠. 비너스가 그 옆에 플로라가 있고, 또 제피로스도 있고, 비너스 위에 큐피드가 있고, 그 비너스 왼쪽에는 삼신 있죠. 삼미신이 있고, 위에 많은 월계수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그러니까 비너스라고 하는 존재, 플로라라고 하는 그 피렌체가 있고, 월계수는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우구스투스다. 그러니까 로렌초 메디치는 흡사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같은 모습을 하고 싶었던 거죠. 코시모라고 하는 할아버지한테 권력을 물려받아서 고귀한 존재로서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다스린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보티첼리를 불러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이 그림을 또 누가 그리게 시켰냐면 바로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학자들이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티첼리의 그림 중에 하나 또 이런 게 있죠. 이것은 비너스와 마르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리스 신화에 읽어보시면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되게 바람둥이였거든요. 많은 신들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핀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르스, 그리스는 아레스죠. 아레스랑 바람피는 장면, 바람피다가 그 남편이었던 헤파이토스한테 잡히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침대에서 헤파이토스가 만든 보이지 않는 그물에 아르스가 잡히거든요. 그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근데 그거를 보티첼리는 여기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비너스와 마르스인데, 그럼 비너스와 마르스가 누구냐?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선조라고 신화상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의 선조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원래 트로이에서 안키세스란 남자와 아프로디테인 여신 사랑에서 탄생한 아이네아우스가 떠돌다가 로마까지 와서 로마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르스 때문에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탄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는 멀리 어머니는 비너스고 아버지는 마르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너스와 마르스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왜 보티첼리는 이런 걸 그렸냐? 위에 보면 창이죠, 창. 기사에 투구가 있고 기사가 있고 거기에 창이 있어요. 그럼 이 창의 상징은 누구냐? 바로 로렌치 메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렌초 메디치는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이 그림에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마베라 봄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여기 비너스와 마르스 이야기하는 게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티첼리는 지극히 정치적인 그림을 이렇게 의뢰받아서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티첼리가 그린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이 되죠. 근데 그 의심의 상대가 누구냐면 시모네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티첼리가 젊었을 시절에 시모네타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많은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그 마음이 울렁거렸던 남 중에 한 명이 보티첼리죠. 근데 보티첼리는 화가는 사실은 신분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모네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시모네타는 누가 차지했냐면 줄리아노라고 하는 로렌츠의 동생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티첼리는 마음만 있었던 거죠. 이 시모네타가 사실 되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어가지고 자기 차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시모네타의 얼굴을 여러 그림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너스의 얼굴들이 대부분 시모네타 얼굴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너스 탄생을 보면 묘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티첼리가 창작한 포즈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많은 비너스의 모습을 보고 뺏긴 거죠. 그러니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처럼 많은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보고 이 보티첼리도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피톨리오나 아프로디테 같은 포즈를 한 그 대리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보티첼리도 참조를 해가지고 요거를 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자, 피렌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물론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30살 이전에만 피렌체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노바에 있다가 베네치아도 잠깐 갔다가 로마에도 잠깐 갔다가 뭐 여기저기 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에 모나레자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젊어서 여기서 공부를 하죠. 빈치라고 하는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빈치가 된 건데 빈치 마을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원래 사생아인데 이 친구 데려다가 요 베로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공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얘가 좀 손재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림이나 뭐 조각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맨 먼저 그리게 된 작품이 여기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뭐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그에 성령의 비둘기가 막 내려가지고 성령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조그만 어린아이 모습을 하는 천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은 뭐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베로키오의 제자들이 그렸겠죠. 근데 여기 천사 중에 맨 왼쪽에 있는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다. 그래가지고 베로키오는 이 다음부터는 내가 그림 안 그릴래 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빈치가 피렌체에 있을 시절에 그린 거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수태고지예요. 이 수태고지도 자세하게 보시면 원근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언어의 소실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우리 어떻게 봐야 되면 오른쪽에서 봐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이 소실점이 하나 딱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오른쪽에 봐야 되냐? 이 그림이 어떤 건물의 왼쪽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볼 일은 전혀 없고 반드시 오른쪽에서만 봐야 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천사가 있죠. 천사의 날개를 보면 다른 수태고지인 천사의 그 날개가 좀 많이 달라요. 진짜 거의 독수리나 무슨 다른 진짜 새 같은 의 날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빈치는 완성품이 많지가 않죠. 그린 부분 전 세계에 뭐 한 10여 점밖에 없다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완성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완성을 못했을까? 피렌체에 남겨져 있는 그림 중에 요 동방박사의 경배 이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스케치만 많이 있고 근데 왜 이 사람은 완성본을 못했을까?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따져보는데 아마 성격 탓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 동성애자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했어요. 뭐 동성애자였을 것 같기도 한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피렌체에서 인정을 못 받았고 메디치가한테 주문도 못 받았고 주문을 받아도 끝까지 완성을 잘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르조 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변덕스럽고 성격이 잘 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완성품이 없다.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빈치는 그림은 많이 안 그렸지만 이상한 걸 많이 했죠. 이상한 뭐 설계도를 많이 그렸고 제가 좋아하는 다빈치의 그림은 요 비트루비루스의 인체 비례도입니다. 이 유로화에 요거 들어가기도 하죠. 유로화 1유로짜리 동전에 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실기도 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비행기도 그렸다고 하고 잠수함도 그렸다고 하고 뭐 스케치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한 20여 구의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남기기도 했다. 아주 독특한 인간형, 천재의 인간형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거의 끝마무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렌체 르네상스의 마지막 인물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물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초년도에는 자기 고향이었던 피렌체에서 많이 좀 공부를 했고 또 메디치 집안에 자랐어요. 그 로렌초 메디치와 같은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뭐 후광을 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메디치가 안에 살아서 공부도 많이 했고 뛰어난 실력을 갖췄죠. 그러니까 인문적인 어떤 지식도 많이 있었고 대리석도 잘 다뤘고 그림도 그렸고 뭐 건축도 할 줄 알았고 뭐 광장도 설계했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인 건 분명하죠.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요 다비드상이죠. 물론 이 원본프는 아카데미 미술관이라는 거 있지만 여기 백효궁 앞에 헤라클레스 상과 양쪽에 대치돼 있으면서 이 공화정에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비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폭력적인 어떤 집단을 물리치는 이런 영웅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하는 이런 걸로서 이제 다비드상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원본은 피렌체 시내 저 북쪽에 좀 올라가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곳의 지하에 이렇게 원본이 모셔져 있고요. 백효궁 앞에 있는 건 이제 모사봉이죠. 이 미켈란젤로는 후대 로마에서는 신이라 불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계에서는 이 사람을 그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로마 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